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패널과 함께 이 시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기자 그리고 매일신문의 이주영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고공행진을 하던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습입니다. 특히 수성구 매매가, 전세가 모두 올 들어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신규 분양가가 9억 원이 넘는 단지도 등장해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 기자, 최근 대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 조금 더뎌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더뎌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3월 다섯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0.27% 상승에 그쳤습니다. 대구 평균 매매가 변동률 0.3%보다 낮을 뿐더러 올 들어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지난 1월 첫 주에 0.64%가 올랐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절반 이상 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같은 기간 수성구 지역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 또한 0.14%로 상승률이 전주보다 떨어졌습니다. 대구 평균 전세가 변동률 0.2%보다도 낮은 수치인데요. 특히 수성구 아파트 전세 가격은 올 들어 2월 첫째 주 0.4%의 상승률로 정점을 찍은 뒤에 매주 0.01에서 0.09%씩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구는 달성군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수성구 좀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예, 다른 구를 보면 중구의 매매가 변동률은 0.28%, 북구가 0.32%, 달서구가 0.28%로 전주에 비해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동구는 0.18%, 서구는 0.26%로 전주에 비해서 아주 소폭 상승을 했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할 큰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네, 대구 전체가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보이는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반사 이익을 보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달성군에 있는 현풍읍 그리고 구지면이 대표적인데요. 자유로운 상황, 규제가 좀 덜하다는 이유 맞습니다. 때문에 이런 반사 이익을 누리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반사 이익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달성군 지역의 아파트 매매 가격, 근데 달성군 지역도 다 같은 달성군 지역이 아니라 이 현풍, 구지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22일 이후에도 0.4%대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특정 지역의 상승률이 달성군 전체 아파트 매매 가격을 지금 견인하고 있는 건데 3월 29일에도 0.47%가 상승했고 이게 대구 8개 구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였습니다. 달성군 아파트의 전세 가격도 0.33% 오르면서 0.2%를 기록한 대구 평균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상승률이 좀 꺾였다고는 하겠지만 집값이 하락한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른 지역은 좀 어떻습니까? 예,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초기부터 지난해까지 부동산 대책들 수십 번씩 이렇게 쏟아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20번 정도 대책을 내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전혀 좀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계속 그 집값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인데 서울도 대구와 비슷하게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상승 추세가 조금 낮아지기는 했습니다. 지난 2월 이제 추가로 이사 대책을 2월 4일 날 이제 발표를 했는데 2개월 정도 지난 지금 보면 서울의 경우에도 집값 상승 추세는 이제 낮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0.1%로 올해 최고치를 찍고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률이 낮아지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0.05%까지 상승률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이 이사 대책의 핵심 내용이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인데요. 정부가 정비 사업을 통해서 대규모 공급을 예고하자 이를 기다리는 수요들이 매수에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은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공급이 나오기까지 기다리겠다는 건데요. 서울 집값이 특히 조정이 오는 이유는 이 정비 사업 예정지 그러니까 국토부가 정비 사업으로 현재 신청을 받은 곳 중에 대부분이 서울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재개발이 22곳, 재건축이 25곳인데요. 재개발은 서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재건축은 서울에서 24곳, 대구가 한 곳으로 사실상 서울을 위한 이런 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서울이 지금 많이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집값 상승률이 조금 꺾였다고 해서 이제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집값이 내려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렇게 집값이 이제 내려간다는 그런 상황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는 물론 전국적으로 그런데 자 가장 몸에 와닿는 게 신축 아파트 분양가지 않겠습니까? 최근 수성구에서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힐스테이트 만촌역입니다. 대구에서 이제 중형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 9억 원에 육박하는 사례는 이번이 좀 처음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리고 허그라고 하는데요. 이 허그가 신축 분양가의 주변 아파트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개편하자마자 바로 이제 고분양가 아파트가 이제 튀어나온 겁니다. 네, 현대 엔지니어링이 만촌돈에 공급하는 이 아파트 분양가는 평당 2,450만 원에 책정됐습니다. 흔히들 저희가 국평이라고 부르는 이 84제곱미터의 경우에는 고층 일부 가구 분양가가 8억 9,926만 원으로 9억 원에 육박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요즘 이제 발코니 확장 이런 옵션들 기본이죠. 기본 3천만 원인데요. 발코니 확장에 또 여러 가지 옵션들 더하면은 9억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대구의 역대 최고 분양가는 2019년 5월 분양한 수성구 버머 W였는데요. 이 버머 W보다 이번 힐스테이트 만촌역 같은 경우에는 평당 258만 원이 들어서 19%나 상승한 수치입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집값이 너무 오르면서 네네. 아파트 이제 매매가도 그렇고 너무 오르면서 허그가 시행하는 분양가 심사 제도가 과도한 가격 통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아파트 고분양가 심사 방식을 변경할 정도로 그 정도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개편안을 보면 이제 분양가 책정을 할 때 주변 아파트 시세를 보겠다 그건데 주변 아파트 시세 일정 비율, 그러니까 85%에서 90% 사이에서 그걸 이제 상한으로 보고 이제 이걸 이제 분양가로 책정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건데 힐스테이트 만촌역의 경우에는 주변 아파트 시세가 같은 평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제 15억 정도 되거든요. 예, 이게 주변 시세 역시 이제 분양가 책정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도 개선은 단기간 집값이 너무 올라서 분양만 받으면은 3, 4억 시세 차익은 기본이다. 그래서 저희 흔히들 이제 로또 분양이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요. 이 로또 분양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정부 기조에서는 이 로또 분양의 막대한 시세 차익이 썩 달갑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보면 올 들어 이제 거래된 수도권 2기 신도시 분양권에 평균적으로 한 2억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이제 붙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김포의 한강신도시 구례역 예미지라고 하는 아파트가 있는데 전용 면적 90제곱미터입니다. 여기에 분양권도 지난달 이제 8억 5,130만 원에 거래되어서 당초 분양가가 3억 9천여만 원이었는데 4억 5천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네, 대구에도 이런 사례는 수두룩한데요. 대구 이제 버머 센트럴 푸르지오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 분양 당시 최고가가 일반 분양가가 한 5억 원 선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비싸다라는 여론과 함께 이게 미분양까지 터졌던 아파트 단지인데 2019년 9월 입주를 전후로 해서 가격이 엄청 이제 고공행진하더니 지금은 호가만 17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거래도 12, 13억 원에 거래가 되면서 진정한 로또 분양이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는데요. 이런 아파트 단지들이 최근 워낙 많기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신문을 보니까 어떤 아파트 분양 사무소에서는 그 중도금 단체 대출을 안 해준다 이렇게 나와서 또 논란을 일기도 하던데 자 앞으로 대구 부동산 시장 어떻게 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대구의 경우 이제 급속한 가격 상승의 피로감이 조금 누적된 데다 또 늘어나는 공급량으로 향후 3, 4년간 집값 조정이 올 거라는 예상과 또 넘쳐나는 유동성과 코로나19 회복 조짐에 따라서 상승 랠리를 이어갈 거라는 예상이 혼재한 상황인데요. 실제 올해만 해도 대구 아파트 값은 지난 4월 사주차를 기준으로 4.55%나 올랐습니다. 전국 평균이나 5대 광역시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인데요. 최근 2년간 대구 부동산 가격은 무섭게 올랐죠. 이진우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장은 분양을 했다 하면 완판해다. 또 프리미엄까지 붙으니까 굉장히 활기를 띄었다. 또 이 분양권 시장을 중심으로 재건축, 재개발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대구 부동산 시장에 이런
시장 가격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좀 금리가 낮다 보니까 이 자금들이 유동성 있는 자금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많이 이제 몰렸고, 예, 최근 이제 이 기자가 말씀하신 대로 분양 시장에 분양만 했다면 완판이 되니까 네. 이 굉장히 호황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그 자금들이 더욱 이제 몰리게 되어서 그래서 상승을 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공급이 딸려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대구의 경우에 최근 3년간은 이제 공급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간 전체적인 공급 물량을 보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구가 보통 한 12,000, 13,000 가구가 적정 수량으로 보고 있는데 최근 3년간은 한 2만 세대, 내년에는 3만 세대가 넘거든요. 근데 그 전에 보면 2007년, 8년, 2010년 이때를 보면 한 10,000 가구 정도, 적으면 4,000 가구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공급 물량을 보면 이제 좀 적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최근에 대구는 그 주택 재개발 재건축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재개발을 하려면 자기가 원래 살던 집을 부수고 그 자리에 다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기는 주택이 멸실주택이라고 하는데 이 멸실주택이 이제 1만 가구 이상 이제 급격히 늘어나면서 멸실가구 수와 이제 신규 분양을 계산해 보면 그렇게 아파트 공급이 많지 않다. 이렇게 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 전국적으로 이제 주택 매매에 30대들이 이제 뛰어들면서 30, 40대가 이제 수요자의 대부분을 이제 거의 차지하고 있거든요. 기존에는 40, 50대가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이 젊은 사람들의 아파트 시장 참여가 활발하면서 이제 가격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금 꼽히고도 있습니다. 네, 뭐 아파트 시장도 뭐 다른 것과 비슷하게 시장 경제 원리, 뭐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 같은데, 자, 2만 세대가 넘는 공급 물량이 최근 3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또 3만 세대가 넘는 입주 물량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인데요. 조득한 대구경북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시장이 선순환이 되려면 기존 주택을 팔고 신규 아파트에 입주하려는 수요도 있어야 하지만 또 기존 주택 말 그대로 이 구축을 사줄 수요도 있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시장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이게 부동산 시장이 발전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선순환 관계가 냉각화하면서 악순환이 이어지면 미분양으로 쌓일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내 집을 사줄 수요가 없어지면 나도 내 집을 못 팔고 새 집으로 못 들어간다는 논리거든요. 네. 네. 자, 저는 아파트 분양 가격이 9억 원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예. 웬만큼 돈이 현금이 있지 않고서야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자,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 정부의 대책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이제 도로와 인도 위를 싱싱 달리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도심에서 보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닙니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수단, 퍼스널 모빌리티의 줄임말로 PM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이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서 각광을 받으면서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뭐 우후죽순 늘어난다 이런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 체계는 미비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 기자께서 먼저 늘어나는 PM 가장 문제가 뭔지 말씀을 좀 해주세요. 네, 사용자는 점점 늘어나는데 이 BM의 특성에 맞는 통행, 안전 기준이 없다는 게 계속해서 나오는 지적 사항입니다. 점점 더 많은 전동 킥보드들이 거리를 할부하면서 차도에서도 인도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가 된 건데요. 네, 이렇게 바퀴가 좀 다른 이동수는 작다 보니까 이 핸들 조작에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사건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좀 밖에서 흔히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이게 더 이상 이제 낯선 풍경은 아닌데 많이들 타시다 보니까 사건 사고는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제 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간 한 60대 남성이 사거리를 횡단을 하다가 SUV 차량과 이제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사망하는 사고까지 이어졌는데 이 사람이 몰던 킥보드가 이제 직진 신호를 받아서 사거리로 진입한 SUV를 좌측에서 이제 추돌하면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네, 또 지난해 10월 광주 광산구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몰던 여대생 B 씨가 또 80대 노인을 들이받으면서 전치 6주의 상처를 내기도 했었거든요. 당시엔 킥보드를 타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되는데 이 B 씨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결국 도로교통법상 이제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네. 경찰청 이제 그 통계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2017년에 PM 사고가 117건, 그때는 이제 많이 없었으니까 좀 많이 없는 그 사고가 많이 없는데 2018년에 225건, 2019년에는 450건, 지난해에는 이제 무려 한 900건으로 매년 이제 계속 배 이상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분석한 그 자료를 보면 민원 건수도 이제 지난해 4,800여 건으로 2008년이 이제 510건이었는데 이게 무려 9.3배나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아, 2018년이라고요? 2018년에 510건이었는데 작년에는 그 4,8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이 기자가 잠깐 말씀하셨는데 광주에 있는 B양, 네네. 이게 운전면허가 있어야지 이걸 탈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PM이 도입된 건 몇 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도입 초기부터 안전 문제와는 좀 거리가 멀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쉽게 빌릴 수 있고 쉽게 휴대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지만 헬멧 착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매우 이제 인식이 낮은 편입니다. 뭐 사용자가 이제 레버만 당겨도 네. 시속 20km 이상 이렇게 속도가 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타보면은 생각보다 조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PM의 바퀴가 작고 또 조향 장치가 불안정한데요. 그에 비해서 시속 30km까지도 곧잘 나갑니다. 자동차라면 체감상 느리다고 느낄 수 있지만 뭐 아무런 안전 장치 없이 맨몸으로 이 PM이 주는 이 30km의 속력에 몸을 맡기다 보면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이고요. 네. 자, 바퀴 자체가 지름이 한 20cm, 30cm 될까요? 이렇게 작은 바퀴를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네네. 이제 방향이 이제 확 틀리면서 확 위험한 틀리죠. 경우도 많이 생길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이 PM을 많이 타는 걸까요? 예, 일단 뭐 소지하기가 편리하고 이제 기동성이 좋다는 것 외에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PM은 그 도시철도나 시내버스를 이용하기에 되게 좀 애매한 구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차 타고 시내버스 가기에는 네네. 가깝고 걸어가기에는 멀고 네. 네. 그런 거리를 이제 주로 이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거리에서 그냥 걷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편리하다. 이런 장점들 때문에 또 많이 좀 이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기종에 따라서는 어떤 것들이 휴대가 가능한 모델들도 있는데요. 차나 오토바이가 없으면 이제 엄두도 못했을 장소와 그런 거리를 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네, 또 게다가 충전식으로 유지비가 거의 없고 또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이라는 평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 4차 산업혁명 산업으로 간주해서 육성할 정도로 인기를 받고 있는데요. 뭐 요즘 제주도나 기타 이제 유명한 국내 관광지들을 가보면 이 PM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레저, 문화, 관광 산업이 발전하면서 더불어 이 관련 산업 PM도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국내 스마트 모빌리티 시장 규모는 2016년 6만 대에서 지난해 9만 대 수준, 2022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는 20만 대까지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네, 연평균 이용자가 많다 보니까 사고도 맞습니다. 많아진다. 뭐 네네네. 이런 말씀 같은데 다른 이유도 있지 않을까요? 예, 저 전문가들은 이제 정부와 국회의 입법 공백이 이런 사고와 불편을 야기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10일 날 이제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대표적인데요. 당초 개정안은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서 뭐 자전거 전용 도로나 도로를 이제 다니게 한다는 취지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만 16세 이상이던 이용 연령 제한이 만 13세 이상으로 낮춰지고 그리고 운전면허 소지 의무가 없어지는 등 규제가 완화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났다. 그리고 의무였던 헬멧 착용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져가지고
더욱 이제 위험성이 더 높아졌다. 예.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네, 논란이 이니까 국회는 또 부랴부랴 법을 다시 고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9일 만 16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또 법을 바꿨는데요. 이 과정에서 재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는 오는 5월 13일까지 또 4개월간 규제 경비액이 생긴 겁니다.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경찰과 지자체는 조례를 신설하거나 이런 캠페인을 벌이거나 이런 임기응변식으로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도심 곳곳에서 이제 PM을 사용하시는 시민들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법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말이군요. 예, 사실 저도 한 몇 번 타봤거든요. 그냥 도로 가장자리를 타서 가보면 도로가 이제 울퉁불퉁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장애물이 하나 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넘어질 맞습니다. 이 정도면 넘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1월과 2월 발생한 PM 사고 건수를 보면 99건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58건인데 70.7%가 늘었습니다. 양우철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이 이렇게 좀 얘기를 했는데요. PM에 대한 규제 공백이 생긴 가운데 아직까지 PM의 주정차 관련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의 규정이 없어서 현장과의 괴리가 아주 크다라고 이렇게 좀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까 이제 지자체도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네. 예산을 들여서 안전관리 방안을 만들기도 하고 또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도 있더라고요. 네, 대구시는 전국 최초로 대여 사업자 준수 사항, 또 무단 방치 금지 등 안전 운행 대책을 반영한 대구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공유 자전거, PM의 안전 운행과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4월 12일 시행 예정인 조례에서는 공유 사업자 준수 사항인 공유 자전거, 킥보드, 안전모 보관함 설치와 이런 안전모 비치, 안전 운행 속도 시속 15km 이하 운행, 자전거 보관대 확보, 피해 배상 보험 가입 등을 규정을 했고 또 무단 방치 금지와 시민 통행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이런 것들도 이제 수거할 수 있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 때문에 도시 미관상에도 좋지 않고 그렇죠. 사고 일어날 그 가능성이 높은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공유 자전거 PM 1 이제 무단 방치를 방지를 좀 해야 되는데 도시 철도역 주변 등의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가 이제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좀 거치대를 좀 만들고요. 그리고 공영 자전거 거치대 사용에 대해서 각 구군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를 심의를 통해서 여유 분량의 좀 자전거 거치대가 있으면 거기에 좀 유상이나 아니면 무상으로 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일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얼마 전에 도로 가장자리를 지나가던 PM이 바닥에 돌멩이를 밟았는지 넘어지는 사고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시속 20km는 좋게 넘어 보였는데 PM 이용자가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법규도 중요하고 제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하겠다는 우리들의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슈앤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